그날은 참으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작은 설렘으로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친정 자매보다 더 가깝게 지내온 친구 순영이가 몇 해 전 저희 아들놈이 사는 동네 근처로 이사를 왔는데 이런저런 사는 핑계로 얼굴 한번 제대로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마침 그 전날 순영이에게서 전화가 왔더랬습니다. 명자야, 내일 시간 괜찮으면 점심이나 같이 하자. 너희 아들네 동네에 새로 생긴 한정식 집이 있는데 음식이 아주 깔끔하고 괜찮다더라. 순영이의 목소리는 언제 들어도 정겹고 편안해서 저는 두말 않고 그러자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모처럼의 외출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순영이의 얼굴을 본다는 생각에 조금은 들떴던 것 같습니다. 혹시나 해서 덧붙이자면 저는 아들네 집에 발을 들릴 생각은 정말 눈꽃만큼도 없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디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방문을 달가워하겠습니까? 저 역시 그런 불편한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저희 며느리 김미영이라는 그 아이가 그리 살가운 성품이 아니라는 것을 지난 몇 년간의 경험으로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괜히 찾아갔다가 서로 얼굴 붉히고 마음 상할 일을 뭐하러 만들겠어요. 그저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와 맛있는 음식 나누며 좋은 시간 보내고 돌아올 생각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도 챙겨 입고 얼마 전 딸아이가 선물해준 화사한 빛깔의 스카프까지 목에 정성껏 둘렀습니다. 거울 앞에 서니 그래도 아직은 봐줄 만한 제 모습에 혼자 피식 웃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약속 장소인 한정식 집에 도착하니 순영이가 창가 자리에 먼저 와 앉아 저를 향해 반갑게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명자야 어서 와. 이게 얼마 만에 보는 얼굴이냐. 순영이는 제 손을 덥석 잡으며 한결같은 미소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저희는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을 앞에 두고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 결혼시키고 키우면서 겪었던 이런저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들 재롱 이야기, 요즘 유행한다는 막장 드라마의 황당한 전개며 등장인물들의 뻔뻔함에 대해 열을 올리며 웃고 떠들다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순영이는 제게 그래도 너는 아들 하나 장가 잘 보내서 얼마나 좋으냐. 듣자 하니 며느리도 야무지고 싹싹하다면서 나는 딸만 둘이라 그런지 아들 있는 내가 가끔은 부럽더라. 하고 진심으로 부러워하는 눈치였지만 저는 그저 속으로만 한숨을 삼키며 멋쩍게 웃어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영아, 내가 아직 우리 며느리의 참모습을 몰라서 하는 소리다.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말을 애써 누르며 굳이 오랜만에 만난 친구 앞에서까지 자식 내외 흉을 보며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한평생 자식 일로 남들에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살아온 사람인데 오죽하면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맛있는 식사를 마치고 나서 저희는 순영이의 제안대로 근처에 새로 조성되었다는 공원을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새로 만든 공원이라 그런지 산책길이며 꽃나무들이 참으로 아기자기하고 예쁘게 잘 꾸며져 있더군요. 따스한 봄 햇살 아래 이런저런 세상사를 이야기하며 천천히 걷고 있는데 저 멀리서 익숙한 인형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 저희 아들네 아파트 단지 쪽에서 걸어 나오는 며느리 김미영이었습니다. 혼자는 아니었고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어떤 젊은 여자와 함께 뭐가 그리 즐거운지 연신 까르르 웃으며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이거나 아니면 만나고 돌아오는 길인 듯 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상황에 저는
저도 모르게 길가에 서 있는 큰 나무 뒤로 저도 모르게 몸을 살짝 숨겼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왜 그랬는지 딱히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괜히 며느리와 마주치면 서로 어색하고 불편한 상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며느리는 길 건너편에서 저희 쪽은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친구와 제잘거리며 택시를 잡아타고 어디론가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순영이는 그런 제 모습을 의아하게 쳐다보며 명자야, 왜 그래? 어디 안 좋아? 아는 사람이라도 본 거야? 하고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황급히 아니야. 그냥 햇볕이 너무 강해서 잠깐 어지러웠나 보다. 사람이 많은 곳이라 정신이 없기도 하고라며 대충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것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아주 사소하고 우연한 해프닝 정도로만 생각했지요. 그것이 곧 제 평온한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불길한 전조였다는 것은 정말 꿈에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공원 산책을 마친 후 순영이와는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집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저는 조금 전 공원에서 마주칠 뻔했던 며느리의 그 밝고 명랑해 보이던 웃음소리를 애써 머릿속에서 지우려 했습니다. 집에 거의 다 도착할 무렵이었을 겁니다. 가방 속에서 요란하게 휴대폰 벨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화면에 뜬 발신자 이름을 확인한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김미영. 저희 며느리였습니다. 평소 명절이나 제 생신 때조차 먼저 전화 한 통하는 법이 거의 없는 아이였기에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우리 아들에게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건가? 덜컥 겁이 났습니다. 온갖 불길한 상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겨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아니기를, 그저 시어머니에게 안부라도 묻고 싶어 전화한 것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여보세요?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잔뜩 잠겨 나왔습니다. 어머님, 지금 어디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며느리의 목소리는 그야말로 얼음장 같았습니다. 평소 명절이나 생신 때 의례적으로 건네던 꿀이라도 바른 듯 가식적으로 높고 살랑거리던 그 톤과는 180도 달랐습니다. 마치 날카롭게 벼린 칼날을 제 귀에 바짝 갖다 댄 것처럼 싸늘하고 냉정한 음성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지만 분명 평범한 안부 전화는 아니라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런데 미영아, 내 목소리가 왜 그러니? 혹시 우리 진수에게 아니면 너에게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것이냐?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다급하게 흘러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아들 신상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면 어쩌나 아니면 며느리에게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긴 건가? 온갖 걱정이 순식간에 머릿속을 어지럽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지금도 그 순간을 생생하게 떠올리면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만 그 아이는 제 걱정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비웃음이 잔뜩 섞인 코웃음 소리를 흥 하고 내뱉으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와서 시치미 떼실 생각 마세요. 제가 다 알고 전화드리는 거니까요. 오늘 저희 집에, 그것도 저희 부부 안방 장롱 깊숙한 곳까지 샅샅이 다녀가신 거 맞으시죠? 그 말은 마치 망치로 제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얘야,
그게 지금 무슨 소리냐?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왜 간단 말이냐? 나는 오늘 순영이 만나서 점심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 좀 나누다가 이제 막 헤어져서 집에 들어오려던 참이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니? 제 해명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는 이미 저를 범인으로 단정한 듯 막무가내로 몰아붙였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시죠, 어머님. 오늘 아무도 없는 저희 집에 그것도 제가 가장 아끼는 물건을 보관해둔 안방. 장롱 속까지 몰래 들어오셔서 거기 넣어둔 제 다이아몬드 목걸이, 그거 감쪽같이 가져가셨잖아요. 그거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엄마가 특별히 맞춰주신 거고, 제가 얼마나 애지중지하는 건데, 어머님도 잘 아시잖아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라니, 그리고 그걸 제가 훔쳐갔다니요. 세상에 이런 기막히고 황당한 누명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이 노랗게 변하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며 당장이라도 그 자리에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얘야, 너 지금 정말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냐? 내가 내깟 목걸이에 왜 손을 댄다는 말이냐? 그리고 나는 오늘 내 집 근처 공원에는 순영이와 잠깐 들렀었지만 너희 아파트 단지 쪽으로는 그림자도 비추지 않았다.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니? 저는 억울함과 치솟는 분노로 목소리가 주체할 수 없이 떨려 나왔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제 말을 전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공원이요? 다 봤다니까요. 어머님이 오늘 오후에 저희 아파트 쪽으로 들어오시는 거 똑똑히 봤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집 현관 비밀번호 아는 사람, 어머님 말고 또 누가 있겠어요? 더 이상 발뺌하지 마시고 순순히 내놓으시죠. 며느리의 그 확신에 찬 그러나 터무니없는 고함 소리가 휴대폰 너머로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전화기를 붙잡은 손만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제 평생 이렇게 억울하고 모욕적인 순간은 단언컨대 처음이었습니다. 정신을 겨우 가다듬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방금 전 며느리와의 그 기가 막히고 황망한 통화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설명하며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고 내 어미가 평생 들어보지도 못한 도둑으로 몰려 억울해서 죽을 것 같다고 울먹이며 하소연을 늘어놓았습니다. 제 한평생 단 한 번도 남의 물건에 욕심낸 적 없이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이제 와서 자식 같은 며느리에게 이런 파렴치한 도둑 누명을 써야 한다니 정말이지 눈앞이 캄캄하고 숨이 턱턱 막혀오는 심정이었습니다. 아들은 제 울음 섞인 하소연을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더니 이윽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일단 좀 진정하시고요. 미영이도 지금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그래서 아마 뭔가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일 거예요. 제가 미영이한테 자초지종 잘 이야기해보고 오해가 있으면 풀도록 할게요. 저는 아들의 그 미지근하고 무책임하게까지 느껴지는 반응에 가슴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적어도 제 하나뿐인 아들이라면 제 편에 서서 어머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미영이가 제정신이 아닌가 보네요. 제가 당장 미영이한테 전화해서 똑똑히 따져 묻고 어머니께 사죄드리라고 단단히 야단치겠습니다. 라며 저를 위로하고 며느리를 질책할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자식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목소리에는 그런 단호함이나 분노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어떻게든 무마하고 며느리를 감싸려는 듯한 뉘앙스마저 느껴져서 더욱 큰 실망감과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오해라니? 내 어미를 파렴치한 도둑으로 몰아세우고 있는 이 상황이 단순히 오해일 수가 있다는 말이냐? 진수야, 너는 지금 내 아내의 말이 믿기니? 아니면 이 어미의 말이 믿기니? 너마저 나를 의심하는 것이냐? 저는 울분과 서러움이 뒤섞여 터져나오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아들에게 소리치듯 따져 물었습니다. 아들은 그저 엄마 제발 일단 좀 진정하시라니까요. 제가 미영이랑 차분히 이야기 나눠보고 다시 전화드릴게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라는 말만 기계처럼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전화는 그렇게 아무런 해결도 없이 제 속만 더 시커멓게 태운 채 힘없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아무렇게나 주저앉아 한참 동안 망연자실하게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세상에 저 혼자만 덩그러니 남겨진 듯한 처절한 고독감과 깊은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저를 덮치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면 며느리의 그 얼음장처럼 차갑고 경멸이 가득 담긴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울려 퍼졌고 아들의 그 미지근하고 실망스럽기 짝이 없던 태도는 제 가슴에 더욱 크고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제가 한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데 자식에게까지 이런 참담한 취급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해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젊어서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외아들 진수 하나만 바라보며 정말이지 악착같이 살아왔습니다. 새벽 별을 보고 나가 밤늦게야 돌아오는 시장 좌판에서 거친 손으로 채소 장사부터 시작해서 식당 주방에 허드렛일까지 돈이 되는 일이라면 그 어떤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푼 두 푼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아들 공부시키고 번듯하게 대학까지 졸업시키고 어엿한 직장인이 되었을 때 제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들이 결혼할 때가 되었을 때는 그동안 제가 평생 모아두었던 마지막 남은 노후 자금까지 아낌없이 탈탈 털어서 아들 내외 살 신혼집 얻는데 큰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제게 돌아오는 것이 고작 파렴치한 도둑 누명이라니요.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며느리가 과거에 제게 보였던 그 무심하고 이기적인 행동들이 하나둘씩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평소에도 며느리는 시어머니인 제게 살가운 구석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 없는 아이였습니다. 제가 가끔 아들네 집에 먹을 만한 반찬이라도 정성껏 만들어서 가져다 주면 어머님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라는 인사치레 한마디 없이 그저 말없이 받아서 냉장고에 휙 쳐넣어버리기 일쑤였고 명절이나 제 생신 같은 특별한 날에 마지못해 찾아와서도 소파 한 구석에 불편한 자세로 앉아 휴대폰만 뚫어져라 만지작거리다가 저녁 먹을 시간이 되기도 전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서둘러 돌아가곤 했습니다. 심지어 몇 해 전 제가 무릎 관절염이 심해져서 한동안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을 때도 그 아이는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없었습니다. 아들 편에 겨우 안부나 한번 전해 들었을 뿐입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젊은 애들이라 바빠서 그렇겠지. 요즘 애들은 원래 다 저런가 보다 하며 애써 서운한 마음을 달래고 이해하려 노력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소해 보이는 서운함들이 제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이고 쌓여 이제는 며느리에 대한 불신과 실망감으로 변해버린 것이라는 것을 이날 밤 저는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결코 단순한 오해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존중하기는커녕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고 무시하다가 이제는 제가 만만하게 보였는지 제 물건에 함부로 손대는 파렴치한 도둑으로까지 몰아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제 인내심도 이제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함께 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은 배신감이 제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내가 이대로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반드시 내 결백을 증명하고 저 오만방자한 며느리에게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리라. 어둠 속에서 저는 저도 모르게 두 주먹을 불끈 움켜쥐었습니다. 제 눈에서는 분노의 눈물이 아닌 차가운 결의에 찬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저는 밤새도록 뒤척이며 내린 결심을 더욱 확고하게 굳혔습니다. 이대로 억울하게 도둑 누명을 뒤집어 쓰고 유야무야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정식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를 받아야 했고 아들에게도 이번 일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태도를 보여달라고 요구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더 이상 그들과 한 하늘 아래에서 얼굴을 마주하고 살아갈 자신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침 일찍 저는 떨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밤새도록 소가리를 한 탓인지 아니면 치밀어 오르는 분노 때문인지 거칠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진수야, 어제 그 황당한 일 내 아내하고는 제대로 이야기는 해본 것이냐? 제 물음에 아들은 깊은 한숨부터 내쉬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미영이도 자기가 어제 너무 심했다고는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어머님, 목걸이가 없어진 것은 사실이니까요. 혹시라도 집안 어디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모르니 한번 잘 찾아보겠다고는 하는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의 말은 여전히 며느리 편을 들고 있었고 은연중에 저를 의심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내 어미를 의심하고 있다는 말이냐? 내 아내의 그 터무니없는 말은 믿어지고 평생 너 하나만 보고 살아온 이 어미의 말은 못 믿겠다는 것이냐?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격앙되어 높아졌습니다. 아들은 제 분노에 당황한 듯 더듬거리며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일단은 없어진 목걸이를 찾는 것이 가장 우선일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집안 어디엔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 너무 그렇게 속상해하지 마세요. 저는 더 이상 아들과 이런 소모적인 실랑이를 벌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됐다. 더 이상 너와 전화로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오늘 중으로 내 아내 똑똑히 데리고 우리 집으로 직접 찾아와라. 내 눈앞에서 내 얼굴을 똑바로 보고 진심으로 사죄하라고 전해라. 그리고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는 앞에서 그 아이의 진심 어린 사죄를 듣기 전까지는 이 일 나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명심해라. 제 단호하고 차가운 말에 아들은 한동안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다가 이윽고 모기만 한 목소리로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라고 힘없이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거실 창가에 서서 하염없이 바깥 풍경만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곧 폭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제 평생을 통틀어 이렇게 길고 긴장되는 그리고 가슴 아픈 기다림은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지만 저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해가 중천을 넘어 서쪽으로 뉘엿뉘엿 기울어갈 무렵에야 저희 집 현관벨이 마침내 울렸습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잔뜩 긴장하고 굳은 표정의 아들과 그 뒤에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마지못해 따라온 듯한 며느리의 얼굴이 나란히 보였습니다.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도 않은 듯 제 감정을 억누르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은 제 눈치를 살피며 어머니 저 왔습니다. 하고 말끝을 잔뜩 흐렸고 며느리는 여전히 바닥만 내려다보며 고개를 숙인 채로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 아이의 모습 어디에서도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기미는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이 불편하고 어색한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는 기색만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 깊숙이 몸을 기대앉으며 손짓으로 아들 내외에게 맞은편 소파에 앉으라고 가리켰습니다. 짧지만 무겁고 숨막히는 침묵이 한동안 거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창밖에서는 봄날의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지만 저희 집 거실의 공기는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갑고 냉랭하기만 했습니다. 그래, 어미에게 할 말이 있다는 사람들이 먼저 입을 열어야 순서가 아니겠니? 제가 먼저 그 무거운 침묵을 깨뜨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하게 흘러나왔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고개를 푹 숙인 채 자신의 손가락만 꼼지락거리고 있을 뿐 좀처럼 입을 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보다 못해 답답하다는 듯 며느리의 팔꿈치를 옆에서 툭 치며 눈치를 주었습니다. 그제야 며느리는 마치 모기만 한 목소리로 그것도 겨우 들릴 락 말락하게 웅얼거리듯 입을 열었습니다. 저 어머님, 어제는 제가 너무 정신이 없고 경황이 없어서 그만 죄송하게 됐어요. 그것이 며느리가 어렵게 내뱉은 사과의 전부였습니다. 죄송하게 됐다니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이가 없어서 실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길을 가다가 실수로 남의 발을 밟기라도 한 사람이 건네는 가벼운 사과처럼 그 말 속에는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진심 어린 반성의 빛도 실려있지 않은 그저 건조하고 형식적인 단어의 나열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끓어오르는 분노를 애써 억누르며 며느리를 차갑게 응시했습니다. 경황이 없어서, 정신이 없어서 시어머니를 파렴치한 도둑으로 몰았다는 말이냐? 그래서 내 귀한 다이아 목걸이를 훔쳐갔다고 온갖 사람들에게 떠들고 다녔다는 것이냐? 미영아, 내 눈에는 내가 그렇게 하찮고 만만하게 보였더냐? 저는 최대한 차분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제 목소리 끝은 저도 모르게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지난 밤새도록 저를 괴롭혔던 서운함과 억울함, 그리고 깊은 분노가 한데 뒤섞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따끔한 질책에 고개를 살짝 쳐들더니 제 시선을 애써 피하며 마치 준비라도 해온 듯 줄줄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어머님.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목걸이가 갑자기 없어졌고, 그리고 저희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아시는 분은 어머님밖에 안 계시고, 또 어제 오후에 어머님께서 저희 아파트 단지 근처에 계셨다는 이야기도 우연히 듣게 되어서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만 그런 억측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의 그 뻔뻔하고 구차한 변명을 듣고 있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제 안에서 들끓는 분노를 참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기름을 끼얹은 불길처럼 순식간에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의심했다는 말이냐? 내가 지금 그따위 말을 사과라고 짓거리고 있는 것이냐? 내깟 다이아 목걸이, 나는 평생 구경조차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단 한순간도 그런 것에 욕심을 내본 적도 없다. 이년아, 내가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어찌 감히 내 시어미에게 이런 모욕을 줄 수 있단 말이냐. 고작 그깟 푼 돈 몇 푼, 반짝이는 돌멩이 하나에 눈이 멀어서 며느리 물건이나 탐내고 훔칠 그런 파렴치한 사람으로 보이더냐. 제 목소리는 거실이 떠나가라 고함 소리로 변해 울려 퍼졌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제 엄청난 기세에 질려 마치 겁먹은 토끼처럼 다시 고개를 푹 숙였지만 그 표정에서는 진심으로 뉘우치는 기색보다는 오히려 억울함과 불만이 뒤섞인 듯한 미묘한 감정마저 읽히는 듯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비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으로 다가와 저를 말리며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엄마, 제발 좀 진정하세요. 네, 미영이도 지금 자기가 잘못했다고 빌고 있잖아요. 엄마까지 이렇게 흥분하시면 어떡해요. 저는 그런 아들을 매섭고 차가운 눈초리로 쏘아보았습니다. 반성? 진수야, 너는 지금 저 아이의 저런 태도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니? 내 눈에는 내 아내만 보이고 평생 너 하나만 바라보고 희생하며 살아온 이 늙은 어미의 찢어지는 가슴은 보이지도 않는 것이냐? 저는 더 이상 그들과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숨이 막히고 견딜 수가 없어서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저는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 깊숙한 서랍 속에 고이 보관해 두었던 낡은 통장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통장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진수가 결혼할 때 새살림을 시작하는 아들 내외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제가 평생 모은 쌈짓돈은 물론이고 마지막 남은 노후 자금까지 남김없이 탈탈 털어서 마련해 주었던 제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돈의 증표였습니다. 저는 그 통장을 마치 불쏘시개라도 되는 것처럼 거실 테이블 한가운데에 내던지듯 휙 올려놓았습니다. 최진수, 너 똑똑히 봐라. 너희들 지금 보란 듯이 살고 있는 그 번듯한 아파트, 바로 이 통장에 든 내 돈을 몽땅 보태서 장만한 것 맞지?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힘없이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불안한 눈빛으로 저와 아들 그리고 테이블 위의 통장을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그 집 당장 팔아라. 내가 너희에게 한 푼이라도 더 보태주었으면 보태주었지. 덜 주지는 않았다. 그러니 그 집을 팔아서 내가 그때 보태주었던 그 돈, 이자까지 쳐서 받을 생각은 추호도 없으니 원금 그대로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고스란히 나한테 돌려다오. 내 어미를 파렴치한 도둑으로 몰아세우는 저런 악독한 며느리와 한 지붕 아래서 사는 것도 이제는 지긋지긋하고 그 더럽고 추악한 의심이 덕지덕지 들러붙어 있는 그 집에 내 피 같은 돈이 단 한 푼이라도 섞여 있는 것은 내 눈 뜨고는 더 이상 못 보겠다. 제 단호하고 결연한 선언에 아들과 며느리는 마치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도 맞은 사람들처럼 경악을 금치 못하는 표정으로 저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깨달았는지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뻐끔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내가 돌려받는 그날로 우리 모자 간의 연도,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연도 모두 깨끗하게 끊는 것이다. 더 이상 너희는 내 자식도 아니고 나도 너희들의 시어미가 아니다. 알겠느냐?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베풀 수 있는 마지막 배려이자 마지막 모정이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말을 매섭게 이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 제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저희더러 어쩌라고요라며 제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것처럼 애처롭게 매달리려 했지만 저는 그런 아들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고 돌아섰습니다. 나가라. 당장 내 집에서 내 마누라 데리고 썩 나가. 저의 절규와도 같은 고함 소리와 함께 아들과 며느리는 거의 반쯤 넋이 나간 사람들처럼 쫓겨나듯 저희 집을 비틀거리며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쾅 하고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닫히자마자 저는 그 자리에 다리에 힘이 풀려 풀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제 가슴은 마치 수천 갈래로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극심한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자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영원히 바로잡을 수 없을 것 같은 이 잘못된 관계를 청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아들 내외에게 폭탄 선언을 한 이후로 저희 집 전화기는 그야말로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고 받을 때까지 끊임없이 벨소리가 이어지곤 했습니다. 엄마, 제발, 제발 집 파는 것만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미영이도 지금 자기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엄청나게 후회하고 있어요. 제가 대신 빌게요, 엄마. 네. 이 집 나가면 저희는 정말 길바닥에 나앉아야 해요. 아들의 목소리는 매번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 돌처럼 굳어버린 후였습니다. 저는 마치 고장난 녹음기처럼 매번 똑같은 대답만 냉정하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나는 이미 결정을 내렸다. 그러니 더 이상 그 문제로 나를 설득하려 들거나 귀찮게 하지 마라. 아들은 제가 전화를 차갑게 끊어버리거나 아예 받지 않으면 이번에는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빼곡하게 적어서 보내왔습니다. 그 내용들은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마음 푸실 때까지 제가 매일 찾아뵙고 용서를 빌겠습니다. 미영이도 요즘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자면서 반성하고 있어요. 한 번만, 정말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어머니, 이 집이 저희 전 재산이에요. 여기서 쫓겨나면 저희는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제발 선처를 베풀어 주세요. 하지만 저는 그 어떤 구구절절한 문자에도 단 한 번의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냉정하게 무시하는 것이 제 유일한 의사 표현이었습니다. 가끔은 예고도 없이 저희 집 현관문 앞까지 불쑥 찾아와서는 제가 문을 열어줄 때까지 몇 시간이고 하염없이 문을 두드리며 저를 불러대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인터폰 화면으로 아들의 그 초췌하고 안쓰러운 모습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다가 이내 마음을 다잡고는 돌아가거라.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나눌 이야기가 없으니 제발 나를 좀 내버려 두어라. 라고 얼음장처럼 차갑게 말하고는 거실 창문의 두꺼운 커튼까지 단단히 쳐버리곤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 마음이 어찌 편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저렇게 문전에서 애걸복걸하며 용서를 빌고 있는데 매몰차게 외면하고 내치는 것이 어미로서 과연 할 짓인가 싶어 밤마다 잠 못 이루고 가슴을 치며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만큼은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고 제 자신에게 수없이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제 아들도 그리고 철없는 며느리도 이번 일을 통해 자신들의 잘못이 얼마나 크고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줄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여겼습니다. 아들의 읍소와 설득이 좀처럼 통하지 않자 이번에는 며느리가 직접 전면에 나서기 시작한 모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 휴대폰을 통해서 제게 장문의 음성 메시지를 남겨놓곤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그때는 제가 너무 정신이 없었고 또 너무 속상한 마음에 어머님께 그런 못할 말과 행동을 했어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어머님. 그 목소리에는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처럼 울음기가 잔뜩 묻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그것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뉘우침의 눈물이라고는 조금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당장 안락한 집에서 쫓겨나 낯선 길바닥에 나앉게 될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와 불안감에서 비롯된 계산된 악어의 눈물이라는 것을 저는 오랜 세월 살아온 저희 본능적인 직감으로 똑똑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는 그 뻔뻔한 며느리가 예고도 없이 저희 집으로 직접 찾아오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당연히 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 아이는 저희 집 현관문 밖에 철퍼덕 주저앉아서는 온 아파트가 떠나가라 목 놓아 서럽게 우는 소리가 복도를 통해 제 귀까지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다 잘못했어요. 어머님께서 시키시는 일이라면 이제부터 뭐든지 다 할게요. 제발 저희 집만은,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집만은 팔지 말아주세요. 네. 어머님. 그 처절하게까지 느껴지는 울음소리를 들으며 제 마음도 순간 복잡하고 심란해졌지만 저는 끝까지 현관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만약 며느리가 진심으로 자신의 크나큰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반성했다면 고작 그깟 반짝이는 목걸이가 문제가 아니라 시어머니인 제 마음에 얼마나 크고 깊은 상처와 모욕감을 주었는지부터 먼저 깨닫고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모든 행동과 말은 시종일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이기적인 불안감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반성이 아니라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얄팍한 계산 속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런 얕은 수작에 쉽게 넘어갈 만큼 그렇게까지 어리숙하고 물렁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에게서 평소와는 전혀 다른 잔뜩 흥분하고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아니, 큰일이 아니라 그 목걸이요. 미영이가 그 목걸이를 찾았대요.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그걸 찾았다니? 그게 도대체 어디서 나왔다는 말이냐? 아들의 말에 따르면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며칠 전에 계절이 바뀐 옷가지를 정리하려고 다른 방에 있던 가방들을 이것저것 뒤지다가 그 문제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엉뚱한 가방 속에서 발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이 언제 그곳에 넣어두었는지조차 까맣게, 정말이지 새까맣게 잊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이지 말문이 막히고 눈앞이 아찔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깟 하찮은 목걸이 하나 때문에 저를 파렴치한 도둑으로 몰아세우고 제 평생 느껴보지 못한 온갖 소모와 모욕을 안겨주더니 이제 와서 하는 말이 고작 자기가 엉뚱한 곳에 두고 완전히 잊어버렸다고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듯한 격렬한 분노가 치밀어 올라 당장이라도 전화기를 집어 던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야 나한테 이야기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내 마누라는 지금 그게 변명이라고 생각하고 짓거리는 거냐?
아니면 내가 치매라도 걸려서 아무데나 물건을 두고 잊어버리는 그런 정신 나간 노인네로 취급하는 것이냐?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분노로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 예상치 못한 격한 반응에 몹시 당황한 듯 어쩔 줄을 몰라 하며 더듬거렸습니다. 아니요, 엄마. 절대로 그런 게 아니고요. 미영이도 지금 너무 당황하고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어요. 자기도 정말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지금 넋이 나가 있어요. 이제 그 문제의 목거리도 찾았으니까 엄마도 이제 그만 노여움 푸시고 저희를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아들의 그 아니라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태도에 더욱더 큰 실망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노여움? 내가 지금 단순히 화가 좀 난 것으로 보이니 진수야? 내 마누라는 아무 죄도 없는 시어미를 파렴치한 도둑으로 몰아세우고 온갖 망신을 준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나를 기억력도 없고 정신도 오락가락하는 그런 형편없는 늙은이로 만들 셈인 것이냐? 목걸이를 찾았으면 그 즉시 그 순간에 바로 나한테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빌고 또 빌며 사죄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이제 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내 입을 통해서 그따위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는다는 게 그게 지금 사람으로서 할 도리라고 생각하느냐. 저는 전화기를 붙잡고 한참 동안이나 참았던 울분과 분노를 쏟아내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며느리의 그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실수와 그보다 더 저를 절망하게 만들었던 아들의 그 아니라고 무책임한 태도는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일말의 동정심마저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었고 오히려 제 결심을 더욱더 확고하고 단단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래, 이 집은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팔아야겠다. 그리고 저렇게 생각 없고 뻔뻔한 것들과는 내 남은 인생에서 다시는 상종하지 말고 살아야겠다. 그 순간 제 마음은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하고 정리한 뒤였습니다. 그 문제의 목걸이 소동의 전말, 그러니까 며느리가 자신의 부주의로 목걸이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 두고 깜빡 잊어버렸다는 황당한 진실이 밝혀진 이후 아들의 태도에도 이전과는 다른 미묘하고도 분명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어떻게든 저를 설득하고 회유해서 집을 팔지 못하게 막고 동시에 며느리와의 불편한 관계도 어떻게 해서든 회복시키려는 데만 온통 정신이 팔려 있었다면 이제는 며느리의 그 어처구니 없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행동에 대한 깊은 실망감과 함께 어쩌면 희미한 원망까지도 뒤섞여 있는 듯한 복잡한 감정을 내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걸려오는 전화 목소리에도 예전과 같은 간절함이나 절박함보다는 힘이 쭉 빠진 듯한 허탈함이 더 많이 묻어났고 더 이상 예전처럼 막무가내로 매달리거나 떼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순진하게 며느리의 말만 철석같이 믿고 저를 오해하고 원망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자책감과 함께 이 모든 사태를 이 지경으로까지 몰고 온 장본인인 며느리에 대한 크나큰 배신감이 그의 마음속에서 격렬하게 교차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들 역시 이번 일을 통해 며느리의 본 모습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예고도 없이 저를 혼자 찾아왔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사람처럼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고 눈은 퀭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어리석고 못났었습니다. 엄마의 마음이 그동안 얼마나 아프시고 상하셨을지 이제야 아주 조금이나마 알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엄마. 아들은 제 앞에서
고개조차 제대로 들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이한테도 제가 단단히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그 어리석고 경솔한 행동 때문에 우리 가족 모두가 이렇게 망가지게 생겼다고,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어머니께 진심으로 사죄드리지 않으면 나도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똑똑히 말했습니다. 아들의 그 말에서 저는 일말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이 따라주는 따뜻한 차만 마셨습니다. 그 순간 아들에 대한 그동안의 원망스러운 감정보다는 어미로서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안쓰러움과 연민이 제 마음속에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어쩌면 제 아들놈도 저와 그 철없는 며느리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가장 힘겹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이미 굳어버린 결심이 흔들리거나 약해진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것은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며느리의 그 용서받지 못할 잘못은 이미 되돌릴 수 있는 수준을 한참이나 넘어섰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아들마저 자신을 원망하고 등을 돌리기 시작하자 며느리는 그야말로 사면초가 궁지에 몰린 듯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눈물 작전도 감정에 호소하는 애원 작전도 저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뒤늦게나마 깨달았는지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와 가장 가깝게 지내며 속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제 여동생, 그러니까 아들에게는 하나뿐인 이모가 되는 사람에게서 느닷없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언니, 아무리 그래도 진수 엄마가 이번 일은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애들 멀쩡히 살고 있는 집을 당장 팔라고 할 수가 있어. 미영이가 100번 잘못한 건 나도 인정하지만 그래도 애 엄마인데, 그리고 아직 젊은데 한 번쯤은 너그러이 용서해줘야 하는 거 아니겠어? 여동생은 마치 며느리에게 뭔가 단단히 부탁이라도 받은 것처럼 노골적으로 며느리 편을 들며 저를 설득하고 나무라려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여동생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번 일에 끼어들지 마라. 내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냐. 이건 우리 집안 일이고 내가 알아서 할 문제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에는 명절이나 집안 대소사가 아니면 연락조차 잘하지 않던 아주 먼 친척들까지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번갈아가며 제게 전화를 걸어와서는 형님, 아무리 속상하시더라도 마음 좀 푸세요. 애들이 살다 보면 한순간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까지 매몰차게 하십니까? 큰어머니, 진순애가 요즘 그것 때문에 아주 죽을 상을 하고 지낸다는데 너무 과하신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라며 마치 제가 무슨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저를 나무라는 듯한 말을 해왔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에게 불리해진 상황을 어떻게든 만회해 보려고 사방팔방으로 연락해서 자신의 처지를 눈물로 하소연하며 동정표를 얻으려 하고 있다는 것이 제 눈에는 빤히 보였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경비 아저씨까지 저를 따로 불러서는 할머니, 아드님이 매일같이 할머니 댁 현관문 앞에서 서성이다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제 마음이 다 안쓰럽습니다. 무슨 일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번만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며 조심스럽게 거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마음을 독하게 먹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조금이라도 흔들리거나 약한 모습을 보이면 저 아이는 평생 자기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는지조차 모르고 뻔뻔하게 살아갈 것이다.
저는 주변의 모든 그럴듯한 회유와 은근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하고 동네에서 가장 일 잘한다고 소문난 부동산 중개인에게 직접 연락해서 아들네 집을 급매물로 최대한 빨리 내놓아 달라고 정식으로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부동산 중개인을 대동하고 보란 듯이 그리고 아주 당당하게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문을 열고 나온 며느리는 제 뒤에 서 있는 낯선 남자, 즉 부동산 중개인을 보고는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리다 못해 거의 사색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이 이분은 누구신가요? 며느리는 당황해서 말까지 더듬거렸습니다. 보면 모르겠니? 내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이 집을 팔려고 부동산에서 나오신 귀한 분이시다. 어서 안에 들어가서 집 구경이라도 제대로 시켜드려라.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오히려 약간은 비꼬는 듯한 말투로 말하고는 중개인과 함께 거실 안으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며느리는 어쩔 줄을 몰라 하며 그저 저희 뒤를 허둥지둥 따라다닐 뿐이었고 중개인은 능숙한 솜씨로 집안 여기저기를 꼼꼼하게 둘러보며 집의 구조와 상태 채광 등을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어르신, 집이 남향이라 햇볕도 아주 잘 들고 내부 구조도 아주 시원하게 잘 빠져서 젊은 사람들이 딱 좋아할 만한 스타일입니다. 이 정도면 아마 금방 새 주인이 나타날 것 같네요. 중개인의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아주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제 모습을 마치 나라라도 잃은 사람처럼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넋 놓고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집을 다 둘러보고 중개인과 함께 현관을 나서는 길에 며느리가 다급하게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가 정말 다 잘못했어요. 어머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이제부터는 뭐든지 다 할게요. 네. 제발 이 집만은 팔지 말아주세요. 어머님. 며느리의 눈에는 절박함과 공포심이 가득했지만 저는 그런 며느리의 손을 아주 차갑고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너무 늦었다.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는 이미 내 스스로 걷어차 버렸어. 그리고 나는 내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꼭두각시 시어미가 아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먼저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저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에 며느리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이 집이 팔리고 나면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끼던 그깟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내 스스로 잃게 된다는 사실을 그때 가서야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매섭게 남기고 저는 뒤도 한번 돌아보지 않고 아들네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닫히는 그 짧은 순간까지 며느리는 마치 현관문 앞에 뿌리라도 내린 것처럼 석상처럼 굳어 서서 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이 알 수 없는 아픔으로 저릿하게 울렸지만 저는 이것이 최선이라고, 아니, 어쩌면 이렇게까지 상황을 만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유일한 길이라고 속으로 되뇌고 또 되뇌었습니다. 제가 아들네 집을 부동산에 정식으로 매물로 내놓았다는 소식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져나간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전보다 더욱 단호하고 냉정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아들의 전화는 여전히 받지 않았고 며느리가 보내오는 구차한 변명과 눈물 섞인 하소연이 담긴 장문의 문자 메시지들은 읽지도 않고 바로 삭제해버렸습니다. 제 마음이 어찌 편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애끓는 심정으로 매달리고 며느리가 죽을 죄를 지었다며
용서를 비는데 이 어미의 가슴이라고 어찌 무쇠 같았겠습니까?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뒤척이며 내가 너무 심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러다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과 후회감이 파도처럼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며느리가 제게 퍼부었던 그 모욕적인 언사들과 저를 마치 파렴치한 도둑 취급하던 그 경멸 어린 눈빛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곤 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절대로 물러서거나 약해져서는 안 된다고, 이것이 제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자 앞으로 제 아들이 저런 철없는 여자에게 휘둘리지 않고 제대로 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제 자신에게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보러 오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이지요. 중개인은 제게 미리 연락을 주어 아들네 집에 사람이 방문할 시간을 알려주었고, 저는 그때마다 일부러 그 시간을 맞춰 아들네 집 근처를 찾아가곤 했습니다. 물론 집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낯선 사람들이 아들네 집을 드나드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묘한 해방감마저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해서라도 이 지긋지긋한 굴레를 끊어내야 한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중개인과 함께 집을 보러 온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꽤나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다고 합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꼼꼼히 살펴보던 그들이 안방으로 들어서려 하자 갑자기 며느리가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비명을 지르며 그들 앞을 가로막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안 돼요. 이 방은 안 돼요. 이 방에는 지금 귀신이 들려서 아무도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라며 알아들을 수 없는 헛소리를 짓거리며 길길이 날뛰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황당해하는 젊은 부부와 중개인 앞에서 며느리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눈물을 줄줄 흘리며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굴었고 결국 그 젊은 부부는 기겁을 하며 주랭랑을 쳤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저는 기가 막히다 못해 허탈한 웃음만 나왔습니다. 저 아이가 이제는 하다 안 되니 별의별 해괴한 수작을 다 부리는구나. 며느리의 그런 유치하고도 처절한 발악은 오히려 제 결심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어줄 뿐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사이 제게 더 이상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며느리의 그런 추태를 보다 못해 혹은 저의 그 확고한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보였습니다. 다만 며칠에 한 번씩 밤늦은 시간에 저희 집 현관문 앞에 제가 평소 좋아하는 과일이나 작은 간식거리가 담긴 봉투를 말없이 두고 가곤 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아무런 쪽지나 편지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과일을 먹지도 그렇다고 버리지도 못한 채 식탁 위에 그저 며칠이고 올려만 놓았습니다. 아들의 그 말 못할 괴로움과 죄송스러움이 제게도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것 같아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그럼에도 저는 아들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시련은 아들 스스로가 감당하고 이겨내야 할 몫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며느리의 초조함과 불안감은 극에 달하는 듯 했습니다. 이제는 저를 찾아와 울고불고 매달리는 것도 주변 사람들을 통해 저를 회유하려는 시도도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며느리는 마치 벼랑 끝에 몰린 짐승처럼 더욱더 예민하고 날카로워져 갔습니다. 아들과의 다툼도 잦아졌다고 들었습니다. 당신이라도 어떻게든 어머니 마음 좀 돌려봐. 이 집에서 쫓겨나면 우리더러 어디 가서 살라는 거야. 당신은 이 모든 게 다
다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 다 내 잘못이다. 됐냐? 밤늦도록 아들네 집에서 새어나오는 그 악다구니와 울음소리가 간간히 제 귀에까지 들려오곤 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고 착잡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런 며느리와 평생을 함께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제 아들의 앞날을 생각하면 지금의 이 고통이 차라리 더 나은 선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터지고야 말았을 골마 터진 상처가 조금 일찍 드러난 것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여의 시간이 숨가쁘게 흘러갔습니다. 그동안에도 몇몇 사람들이 아들네 집을 보러 다녀갔지만 며느리의 교묘한 방해 공작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로 집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인지 번번이 계약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조금씩 초조해지기 시작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태연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집이 안 팔리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엄습할 때마다 저는 아니다. 반드시 팔릴 것이다.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끊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르신, 드디어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조건이에요. 중개인의 그 흥분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온 것이었습니다. 계약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은 신혼부부였는데 집을 보자마자 아주 마음에 들어 했고 가격도 제가 처음 내놓았던 금액에서 거의 깎지 않고 계약하겠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지키려 했던 그 집은 그렇게 너무나도 허무하게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잔금을 치르는 날, 저는 부동산 사무실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절차는 아들이 알아서 처리하도록 했고, 저는 그저 집에서 조용히 결과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잔뜩 지치고 초췌한 모습으로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들의 손에는 묵직한 돈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들네 집을 장만할 때 보태주었던 바로 그 돈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제 앞에 돈 봉투를 내려놓고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고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돈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돈의 무게가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이제 너희는 어디로 갈 생각이냐? 저는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 사무적인 말투로 물었습니다. 아들은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당분간은 처가의 신세를 좀 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 한구석이 싸하게 아려왔습니다. 제 아들이, 제 하나뿐인 아들이 이제는 처가살이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냉정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래, 어디에 있든 몸 건강히 잘 지내거라.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로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 그 매정한 말에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말없이 눈물만 뚝뚝 흘릴 뿐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아들은 이윽고 제게 마지막으로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는 힘없이 돌아섰습니다. 저는 멀어져 가는 아들의 그 쓸쓸하고 외로운 뒷모습을 차마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거실 창밖에 어둠만을 하염없이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자의 마지막 이별이라고 생각하니 더 이상 흘릴 눈물조차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이사를 나가는 날 저는 일부러 그 동네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떠나가는 모습을 차마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순영이에게서 전해 들은 바로는 며느리는 이삿짐을 나르는 내내 마치 나라를 잃은 사람처럼 넋이 나가 있었고 아들은 묵묵히 이삿짐 센터 사람들을 도우며 땀을 뻘뻘 흘렸다고 합니다. 그들이 새로 이사간 곳은 예전에 살던 아파트의 절반도 채 안 되는 아주 작고 허름한 빌라의 꼭대기 층이었다고 했습니다. 햇볕도 잘 들지 않고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그런 열악한 환경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제 마음이 편했을 리 만무합니다. 아무리 밉고 괘씸한 며느리였지만 그래도 한때는 제 자식과 부부의 연을 맺었던 아이였고 제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그들이 자초한 결과였고 그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들 내외와의 인연은 실질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 마음을 졸이게 하거나 속을 썩일 일도 그들의 안위를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한편으로는 시원섭섭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깊은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제 인생의 한 페이지가 그렇게 소리 없이 넘어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아들네 집을 판 돈을 돌려받은 후 저는 며칠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은행 통장에 넣어두고 이자나 받으며 살까? 아니면 다른 곳에 투자를 해볼까? 이런저런 고민 끝에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에게 기대거나 의지하지 않고 제 남은 노후는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돈으로 평소 제가 살고 싶었던 조용하고 아담한 동네에 작은 평수의 아파트를 하나 장만했습니다. 비록 크고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햇볕이 잘 들고 창밖으로는 사계절 푸른 나무들이 보이는 그런 정갈하고 아늑한 집이었습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고 제 손으로 직접 집안 구석구석을 꾸미고 정리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즐겁고 보람이 있었습니다. 낡은 가구들은 모두 버리고 제 취향에 맞는 산뜻하고 편안한 가구들로 새로 채워 넣었습니다. 거실 창가에는 제가 좋아하는 화초들을 가득 들여놓았고 작은 베란다에는 아담한 티테이블과 의자를 놓아 언제든 차를 마시며 바깥 풍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제 손길이 닿은 공간들이 채워져 갈수록 제 마음도 함께 채워지고 풍요로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저 자신을 다시 찾아가는 듯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의 생활은 더할 나위 없이 평화롭고 자유로웠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가볍게 산책을 하고 돌아와서는 향긋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후에는 그동안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서예 교실에도 등록했고 스마트폰 활용법도 새로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붓을 잡는 것조차 어색하고 복잡한 스마트폰 기능들이 어렵게만 느껴졌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저는 새로운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순영이를 비롯한 오랜 친구들과의 만남도 예전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잦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 눈치 보느라
아들네 집에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마음 편히 친구들을 만나거나 여행을 떠날 엄두조차 내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거리에서 완전히 벗어나 훨훨 날아갈 듯 가벼운 마음으로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함께 맛집을 찾아다니며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가까운 온천으로 당일치기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고, 때로는 저희 집 거실에 모여 앉아 밤늦도록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친구들은 명자야, 내 얼굴이 정말 몰라보게 좋아졌어. 예전보다 훨씬 더 젊어 보이고 활기가 넘친다. 라며 진심으로 저를 격려해 주었고, 저는 그런 친구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큰 위로와 힘을 얻곤 했습니다. 물론 문득문득 아들 생각이 나거나 며느리가 저질렀던 그 괘씸한 일들이 떠올라 마음이 심란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떨쳐내려 노력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얽매여 현재의 소중한 시간들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이제 저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며 살아갈 권리가 있었고, 그 누구도 제 그 소중한 권리를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조금씩 아주 천천히 과거의 아픔과 상처들을 치유해 나가며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기분 좋게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따금 창밖으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저는 이것이 진정한 해방감이자 제가 그토록 바라던 평화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곤 했습니다. 제가 새로운 삶에 조금씩 적응해가며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 무렵 간간히 아들 내외의 소식이 들려오곤 했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 그들의 안부를 묻거나 연락을 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은 제 여동생이나 혹은 아직도 아들네와 연락을 하고 지내는 몇몇 먼 친척들을 통해 건너 전해 듣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되고 팍팍한 듯 했습니다. 우선 새로 이사간 그 작고 허름한 빌라는 생활 환경이 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여름에는 찜통더위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겨울에는 아무리 난방을 해도 외풍이 심해 실내에서도 두꺼운 옷을 껴입고 지내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방음도 제대로 되지 않아 옆집, 윗집에서 떠드는 소리, 심지어는 물 내리는 소리까지 고스란히 들려와 며느리는 밤낮으로 신경쇠약에 걸릴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살던 넓고 쾌적한 아파트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져 있던 며느리에게는 그 모든 것이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아들과의 다툼도 더욱 잦아졌고, 하루가 멀다 하고 서로에게 고성을 지르며 싸우는 소리가 그 빌라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였다고 하니 그들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위태로운 지경에 놓여 있었을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현실을 어떻게든 벗어나 보려고 이런저런 장꾀를 부리기도 했던 모양입니다. 한 번은 제가 알지도 못하는 먼 친척벌 되는 사람을 통해 제게 연락을 해와서는 어르신 미영이가 요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까지 했답니다. 아무래도 시어머니의 빈자리가 너무 커서 마음의 병을 얻은 것 같아요. 한 번만이라도 병문안이라도 좀 와주시면 안 될까요? 라며 제 동정심에 호소하려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얄팍한 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로 아프다면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으면 될 일이고, 내가 간다고 해서 병이 나을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나는 이제 그 아이의 시어머니가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며느리는 몇 번 더 다른 사람들을 통해 제 마음을 돌려보려고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제 결심이 얼마나 확고한지, 그리고 제가 더 이상
그들의 일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던 모양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며느리에 대한 소문은 친척들 사이에서도 좋지 않게 퍼져나갔습니다. 시어머니를 도둑으로 몰아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했고, 그로 인해 남편까지 처가살이 신세를 지게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아름아름 퍼지면서 며느리는 친척들 사이에서 거의 없는 사람 취급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명절이나 집안 대소사가 있을 때도 아무도 그들을 부르지 않았고, 어쩌다 마주치기라도 하면 다들 슬금슬금 피하기 바빴다고 하니 그 고립감과 수치심이 얼마나 컸을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뿌린 씨앗을 자신이 거두게 된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한편 아들은 그 힘든 시간들을 묵묵히 견뎌내며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전처럼 며느리에게 일방적으로 끌려다니거나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며 가정 내에서의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으려 노력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겠지만 이번 일을 통해 아들도 많은 것을 깨닫고 느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가끔, 아주 가끔 아들은 제게 짧은 안부 문자를 보내오곤 했습니다. 어머니, 건강은 어떠신지요?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항상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그 문자에 답장을 하지는 않았지만 아들이 아주 조금씩이라도 성숙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받곤 했습니다. 어쩌면 언젠가 아주 먼 훗날에는 제 아들과 웃으며 마주 앉아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할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신락 같은 희망을 품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아들과 저 둘만의 문제였습니다. 며느리가 그 자리에 함께할 일은 제 남은 생에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또 한참을 흘러 제 마음의 상처도 이제는 희미한 흔적만을 남긴 채 거의 다 아물어갔습니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길고도 험난한 시간이었습니다. 평생을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제게 아들 내외와의 그 지독했던 갈등은 제 삶의 뿌리째 뒤흔드는 엄청난 시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시련 앞에서 좌절하거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픔을 통해 제 자신을 더욱 깊이 들여다보고 진정으로 제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저는 지난날의 일들을 떠올리며 만약 그때 제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가정을 해보기도 합니다. 만약 제가 며느리의 그 어처구니 없는 만행을 참고 넘어갔더라면, 그래서 그 집을 팔지 않고 여전히 그들과 불편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더라면 지금의 저는 과연 행복했을까요? 아마도 아니었을 겁니다. 저는 여전히 며느리의 눈치를 보고 아들의 무능함에 속상해하며 하루하루를 불행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그 잘못된 관계의 고리를 끊어냈고 그 결과 지금의 평화와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아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은 여전히 제 마음을 무겁게 하지만 그것은 언젠가 아들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했던 성장통과 같은 것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요즘 저는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면 상쾌한 아침 공기가 제 방 안가득 들어오고 창밖의 푸른 나무들은 싱그러운 생명력으로 저를 반겨줍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거나 비위를 맞출 필요 없이 오롯이 저 자신만을 위한 시간들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니고
경치 좋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때로는 집에서 조용히 책을 읽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저만의 여유를 즐기기도 합니다. 가끔 순영이가 저희 집에 놀러 와서는 명자야, 너는 정말 다시 태어난 것 같아. 어쩌면 그렇게 얼굴에서 빛이 나니? 라며 부러움 섞인 농담을 건네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그저 빙그레 웃으며 다 내 덕분이다, 친구야. 라고 대답하곤 합니다. 며느리에 대한 소식은 이제 거의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저는 더 이상 궁금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 아이도 이번 일을 통해 인생의 큰 교훈을 얻었기를, 그리고 다시는 다른 사람에게 저와 같은 깊은 상처를 주는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어쩌면 그 아이에게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이 저지른 과오에 대한 당연한 대가였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옛말처럼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인생의 순리일 테니까요. 저는 이제 그 누구의 아내도 어머니도 시어머니도 아닌 오롯이 박명자라는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서 제 남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쓸쓸한 감정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제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좋은 친구들이 있고 무엇보다 제 자신에 대한 깊은 믿음과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힘을 얻곤 합니다. 제 삶의 주인은 바로 저 자신이고 제 행복은 그 누구도 아닌 제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진리를 저는 그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온 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혹시라도 저와 비슷한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위로나마 용기가 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부디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세상 그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이며 당신의 행복을 스스로 지키고 만들어갈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